반갑습니다. 최정학 13장 개별조세 이론 같이 볼게요. 소득세부터 보겠습니다. 해이그 사이즈먼즈의 포괄적 소득세제에 관해서 볼게요. 소득의 발생 사실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발생 주의에 근거한 소득이고요.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키는 실현되지 않은 부분도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소비 지출과 순가치, 그러니까 개인 잠재적 소비 능력 증가분의 합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순 증가분을 말하고요. 포괄적 소득세제는 수평적 공평성을 충족시킵니다. 각종 공제제도는 포괄적 소득세제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고요. 배당금이나 자본 이득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여가나 내구성 자산으로부터 귀속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능력 원칙에 충실한 과세 방식이고요. 과거에 축적된 분은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이기 때문이죠. 발생 원천과 사용 용도가 다른 소득이라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용도를 묻지 않아요. 포괄주의에 관해서 볼까요?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똑같이 취급하여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수평적 공평의 원칙이 잘 구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무상으로 얻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세금을 물릴 수 있어서 일부 부유층의 탈세를 막을 수 있고요. 과세 대상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의 논란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포괄주의의 적용을 받고 있어요. 소득세는 열거주의입니다. 아닌 것만 정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보고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정해놓고 아닌 것만 정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헤이그 사이즈먼의 소득정의에 기초한 소득세제이고요. 모든 종류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미실현 자본 이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발생주의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포괄적 소득에는 사내 유보를 통해 나타나는 자본 이득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면 소득으로 간주하고요. 포괄적 소득에는 자가주택의 귀속소득도 포함됩니다. 미실현 자본 이득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귀속소득 또한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네요. 정부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또한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합니다.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높이는 것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발생주의랑 실현주의 비교해보면 발생주의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수익 또는 자산으로 모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겠죠. 실제로 수익화하지 않았지만 세금부터 부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현주의는 실현해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산의 처분을 미루는 효과, 동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한 조세 수입 확보를 위해서 더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 부담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원과 관계없이 소득이 동일한 사람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수평적 공평성을 충족하고요. 수평적 계속 반복되네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헤이그 사이즈먼의 포괄적 소득 세제에 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주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소득에 관해서 볼게요. 소득은 노동시장에서 여가와 노동에 대한 선택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 집합을 가지는 두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 하에서는 부지런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동일한 예산 집합이라는 건 동일한 능력을 말합니다. 즉 동일한 시급이요. 현행의 소득세제는 실현주의의 원칙을 기반을 두면서 부분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로 인해서 명목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요소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전 소득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속소득에 대한 과세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득세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누진적인 소득세는 경기 변동에 따라 자동 안정화 기능을 하고요. 누진적인 소득세의 경우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 한계 세율은 평균 세율보다 항상 크게 되죠. 소득세의 한계 세율은 세액공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요. 한계 세율은 소득공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한계 세율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세액공제는 다 나온 세액에서 공제하는 거니까. 선형 누진세의 경우 한계 세율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고요. 선형이기 때문에 일정하죠. 평균 세율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나 한계 세율이 증가할 때 대체 효과는 근로 의욕을 감퇴시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한계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유리하고요. 세액공제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비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는 것을 완화하려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 모두 동일하게 공제되는데 세액공제를 없애면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겠죠. 세액공제는 저소득층한테 훨씬 더 많은 효용을 증가시켜주니까요. 비용공제는 수평적 형평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은 사업소득자의 면세점보다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면세자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볼까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은 모두 양의 값을 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더 높다고 가정합니다. 이 말은 실질 국민 소득이 점차 증가한다는 걸 뜻해요. 현재 소득공제 항목은 모두 존치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면세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 국민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면세자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자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면세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는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모두 양의 값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을 때 이럴 때는 실질 국민 소득이 점차 증가한다는 걸 뜻하고 있으니까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만 해도 면세자 비율은 낮아지게 되겠죠. 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부부가 두 커플이 있죠. 6천만 원까지 세율은 10%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요. 결혼 중립성이 미충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계 세율은 30%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개인 기준에서 가구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수평적 공평성을 충족합니다. 가구 기준으로 하면 둘 다 동일해지죠. 결혼 중립성과 수평적 공평성은 충돌하게 되어 그렇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율 조정 방안에 대해서 볼게요. 자, 가정인데요. 각 과세 구간에 한개 세의 수당, 한개 효용의 비율로 가정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분석해보면요. 이쪽이 고소득층인 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한개 세수당, 한개 효용의 감소가 가장 적기 때문이에요. 덜 민감하다는 거죠, 지금. 지금 여기가 저소득층인 건 알 수 있고요. 균등 희생설 그래프를 보면요.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이 상실분의 면적의 크기를 같게끔 하려면 고소득자가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상실해야 되죠. 모두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의 분수는 크게 하고 저소득자의 분수는 작게 해야 됩니다. 즉 고소득자의 M류는 증가해야 되고 저소득자의 M류는 감소해야 되죠. 고소득자의 세금을 더 징수할수록 M류는 점차 증가하겠죠. 저소득자의 M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적게 징수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로젠이 제시한 바람직한 소득세의 조건 볼게요. 동일한 소득의 가족에게는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수평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로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산 과세 방식은 가족 간 수평적 공평성 조건을 충족하나 결혼 중립성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죠. 자, 여기서 말문제로 이 수평적 공평성을 수직적 공평성이라고 바꿔서 냅니다. 합산과세 방식은 수직적 공평성이라는 관련이 없어요. 결혼 여부가 두 개인의 조세 부담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로젠은 주장하고 있어요. 납세자 간 분리과세 방식은 결혼 중립성 조건을 충족하나 가족 간 수평적 공평성은 충족하지 못하고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계 소득세율이 증가하는 수직적 공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로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진적 소득세제 하에서 과세 단위 선택 문제에 대해서 볼게요.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과세할지 가족 단위로 과세할지의 선택 문제를 뜻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과세 단위로 삼을 경우에 주부들의 가외노동, 근로의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가외노동이라는 건 2차 노동을 말하고요. 추가 소득이 높은 한계 세율에 직면하기 때문이에요. 따로따로 한다면 주부들도 이제 좀 저소득을 받을 거니까 가외노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가족 단위로 하게 되면은 주부가 하는 저소득도 고율의 세금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 가외노동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을 과세 단위로 삼을 경우 소득과 기타 조건이 동일한 가족은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에서 수평적 공평성이 충족돼야 되죠. 그리고 개인을 과세 단위로 선택하면 결혼에 대한 결정을 교란하지 않겠죠. 가족을 과세 단위로 삼을 경우 결혼을 함으로써 조세 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공제 혜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경우에 대해서 볼까요? 자, 저소득층은 5%, 고소득층 30%까지 이렇게 세율 나와져 있고요. 연금저축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던 것이 200만 원까지에 대해서 10%의 세액공제로 전환된 경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보면은 저소득층은 10만 원, 중소득층은 30만 원, 고소득층은 60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세액 공제 혜택으로 가면은 모두 20만 원 받게 되죠. 따라서 저소득층은 연금저축을 늘릴 요인을 갖게 되고 중고소득층은 감소하게 되겠죠. 20만 원보다 더 큰 혜택을 소득공제 혜택으로 보니까 그럼 이 효과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 공제 혜택에서 세액 공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소득세에 적용되고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볼게요.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세부담 감소 규모는 한계 세율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겠죠. 소득공제는 한계 세율의 영향을 받으니까. 반면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세부담 감소 규모는 한계 세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세액공제를 통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통해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 통해서 조정하고 있어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두 가지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고한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적용되는 기본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되고요. 그럼 근로자의 실효세율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근로소득은 100만원, 비과세 이자소득 10만원, 소득공제 2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5만원이라고 합니다. 단일세율 20% 가정하고 있네요. 해답으로 보면 비과세 이자소득은 관련이 없고요. 근로소득에 소득공제 20만원 차감한 80만원, 거기에 20% 곱한 금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 5만원 차감하면 11만원 나오게 되죠. 그럼 실효세율을 계산하려면 이 세율을 총소득과 나누면 되겠죠.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비과세 이자소득 합한 11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은 10%예요. 그럼 13번 실질조세 징수액 볼까요? A국과 B국 모두 개인소득세 도입하고 있고요. A국은 비례세, B국은 누진세 구조라고 합니다. 명목소득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을. 명목소득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과 빼면은 실질국민소득 상승률이 됩니다.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으나 실질국민소득은 불변입니다. 왜요? 명목소득과 물가가 같은 비율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으면 누진세가 부과되고 있는 구조하에서는 실질소득이 불변이라 할지라도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명목소득의 상승으로 인해 과표가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비례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긴 지금 A국은 비례세라 그랬고 B국은 누진세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국은 불변, B국은 증가합니다. 누진적 소득세제 하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납세자의 실질소득은 불변임에도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이거 말하는 거죠. 명목소득의 상승으로 인해서 과표가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서 결론적으로는 증가한다. 인플레이션 텍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조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볼까요? 조세는 명목소득을 기반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떠한 기간 동안 명목소득이 N% 증가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율이 N%였다면 납세자의 세부담은 명목소득 증가 이전에 비해 증가해야 됩니다. 위에서 봤었죠? 명목소득하고 인플레이션의 증가율이 같을 때는 실질소득은 불변합니다. 여기 불변이라고 했어요. 세부담이면요. 세부담은 누진세라면 증가하고 비례세라면 불변합니다. 소득공제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누진세, 비례세 모두 증가하게 돼요. 만약 인플레이션율이 완전히 예상된 것이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조세 부담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조세 부담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명목소득을 과세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질 이자율 계산 문제 한번 볼까요? 명목 이자율, 인플레이션율, 세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후 실질 이자율 계산 한번 볼게요. 명목 이자율은 10%, 인플레이션 10%면 실질 이자율은 0%가 됩니다. 지금 명목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이 같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 0%예요. 명목 이자 10%에서 25% 하면은 2.5%의 세금을 징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0%인데 마이너스 2.5%를 뺏긴다면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고요. 자, 피시효과 공식을 보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실질 이자율 계산하려면 명목 이자율을 인플레이션에 빼야겠죠. 실질 수익률 계산 볼게요. 인플레이션율, 명목 이자율, 이자소득세율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전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2%가 되고요. 명목 이자 5%에서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건 1%의 세금을 징수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전 이자율 2%에서 1% 차감하면 세후 실질 이자율 1% 세금부가 나오게 됩니다. 요약은 한번 읽어보세요. 누진세 구조 한번 볼까요? 동일한 과표 구간이라 할지라도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은 감소하게 되고요. 최소 구간의 세율이 감소할 경우 모든 구간의 납세자 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누진세율을 인상할 경우에 대해서 볼까요? 지금 24%를 30%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구간 1에서 2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균 세율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지금 이 구간. 하지만 구간 4에서 6의 사람들의 실질 임금률은 하락하고 노동공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구간 4에서 6의 사람들의 평균 세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1과 2는 평균 세율 영향 없고요. 4에서 6은 노동공급 결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평균 세율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럼 소비세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반 소비세는 소비세가 갖는 다양한 장점 이외에도 외부성을 규정하는 장점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외부성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외부성을 유발하는 재화에만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만 일반 소비세는 모든 재화에 부과하기 때문이에요. 외부성 규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비세가 필요합니다. 일반 소비세는 판매자를 납세 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소비세에 비해 납세자의 수를 줄일 수 있고 따라서 조세 행정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치세가 있죠. 부가치세는 다단계 세금으로서 납세자로 하여금 탈세를 어렵게 하고요.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비세는 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을 거의 구현하지 못합니다. 역진적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반비례하는 세율의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면 초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역탄력성 원칙, 이거 알고 계시죠 다? 용어 정리 한번 해보면요. 소비세는 물세고요. 물세는 개별세와 일반세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지출세는 인세를 말해요. 지금 여기 소득세 구간인데 자꾸 소비세에 나오네요. 일단 계속 볼게요. 소비과세에 관해서 그럼 볼까요? 소비과세는 담세자가 조세 부담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과세나 자산과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적습니다. 소비과세를 시행할 경우 미실현 자본 이득과 자본 손실을 측정해야 하는 소득과세의 한계를 피할 수 있고요. 일반 소비세는 소득세에 비해서 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죠. 누구에게나 같은 세율을 적용하니까요. 우리나라의 레저세는 소비과세에 해당하고요. 소비과세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조세 부담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물건의 가격과 세액이 동일 비율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 세율은 불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중요한 문구네요. 그렇죠? 소비과세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제 조세 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지출세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호황기에 소비 지출을 억제시키는 자동 안정화 기능을 하고요. 지출세가 누진세 구조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반 소비세인 부가치세와 다르게 인세임을 말합니다.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고소득층의 소득에도 실질적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총소비액에서 인적공제 또는 비인적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득세와 유사하게 설계할 수도 있고요. 소득세와 달리 과세기간에 적립한 저축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축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교란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주로 부자들의 저축이 많기 때문에 부자에게 유리하게 돼요. 뭐가요? 지출세는요. 자동차와 같은 내구성 소비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연도별 지출 규모의 산정이 어렵습니다. 이 비용을 기간간 인식할지 특정 시점에 한 번에 인식할지에 따라서 다르니까 지출세는 저축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부유층에 유리한 세제라는 인식이 있고요. 지출세는 현재 소비보다는 미래 소비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출세는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의 일종이고요. 칼도는 지출세가 사회로부터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지출세와 소득세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부분 균형 분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출세 시행 시에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에 관한 예산선의 기울기는 소득세 시행 시의 예산선의 기울기와는 다릅니다. 소득세는 이자 소득세를 포함하기 때문에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경되고요. 지출세는 이자율은 건드리지 않죠. 저축은 제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산선 기울기가 불변이고 위에서 말했듯이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교란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지출세 지지자들은 소득세가 시점 간 자원 배분 과정에서 교란을 일으키게 되어서 비효율성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자세를 건드리기 때문이죠. 효율성 측면에서 소득세와 지출세를 비교한 결과 지출세가 우월합니다. 부분 균형 분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미래 소비를 한정해서 이제 분석하기 때문에 일반 균형 분석에서는 누가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 사회로부터 가져가는 것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지출세가 선호되고 있어요. 소득세제 하에서는 동일한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도 저축 성향이 큰 사람일수록 더 무거운 조세 부담을 지게 되므로 수평적 공평성을 제어하게 됩니다. 소득세제 하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두기간 생애주기 모형 하에서 지출세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두기간 생애주기 모형은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의 선택 모형을 말합니다.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율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자 소득세가 0이면서 현재와 미래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납세자의 행위 또는 물적 대상에 대해 납부하는 인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소득세를 지출세로 대체하면 동일한 조세 수입을 올리면서도 납세자가 더 높은 효용을 얻게 됩니다. 단, 부분 균형 분석 모형 하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형 내에서는 초과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 소비 사이에서 교란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이어서 법인세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